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어령의 말인데요. 우리나라 위인 중에 문화하면 떠오르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김구 선생님을 떠올리실 것 같긴 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신 적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어령 선생님도 함께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문화부, 현 문체부죠. 초대 장관 지내신 분인데요. 이분께서 한국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걸 꼽자면 88 올림픽 개막식의 굴렁쇠 소년일 것 같습니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온통 흰색으로 차려입으신 소년분께서 말없이 굴렁쇠에 굴리시고 또 손을 흔드시는데요. 이 장면 보신 분들께서는 정말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죠. 보통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연출이 되거든요. 정말 빵빵한 배경음악 나오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군무 같은 걸 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런 정막 속에서 단 한 명 나오는 연출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88년도만 해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한국 상징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전쟁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전쟁이 일어났던 후진국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이걸 깨부수고 싶어서 일부러 활기찬 아이의 모습을 연출하셨다고 하는데요. 88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이 굴렁쇠 소년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어쩌면 한류 그리고 K땡땡의 시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빛나게끔 준비를 해두셨기도 한데요. 한예종 설립을 주도하셨거든요. 창의력이 대단한 분이셨던 게 갓길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이전에는 노견이라고 길의 어깨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한자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길의 가에 있으니까 갓길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한국 문화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평론가 또는 작가로서도 명망이 높으셨는데요. 무려 22세에 주요 일간지에 평론을 실으신 데다가 27세에는 신문 논설위원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재다능하셨지만 특히 짧은 글을 잘 쓰셨다고 합니다.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격언, 금언, 잠언, 경구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아포리즘이 주특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인 이어령의 말도 선생님들의 아포리즘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고요. 굴렁쇠 소년과 갓길을 생각해내신 이어령 선생님의 아포리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글들을 자유롭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것이 자기 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장 가깝다는 자기 몸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간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을 때까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삼면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이미 거울에 비친 영상, 엄격하게 말해서 타자의 영상일 뿐입니다.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셀카 찍어대는 현대인들이 많죠. 자기 몸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셀카로나마 보고 싶은 것은 참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기 몸을 정말 제대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디 이미지, 또 한편으로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길을 걷다가 저는 뼈 빼고 다 빼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근육을 위축시키는 퇴축술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만큼 한마디로 자기 몸을 함부로 다뤄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 썼던 글인데요. 의외로 사람들의 노화 궤적을 관찰한 장기 연구들을 보게 되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지킨 이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다루고 또 사용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 그 모든 것들에 중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라는 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사람이라는 이 목표, 이상적인 인간상을 향해서 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겉만 사람, 생물학적으로만 사람이라고 지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완성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과정의 존재, 즉
being인 것만이 아니라 becoming이기도 하다. 제가 사람은 평생 조각해가는 예술품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공부를 하고 평생 동안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굵고 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쇠와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그런 분들이 슈퍼에이저가 많이 된다. 이제는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결국에 죽음을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가꾸어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역시나 해볼 수 있는 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생, 삶이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현대인은 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세상은 메말라지고 그 죄악은 더욱 어둠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감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 죽음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 죽음 속에서 삶을 느끼는 사람만이 생의 완전함을 지닐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악다구니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정작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커밍의 과정, 그 과정에서 삶의 농밀함을 느끼면 사실은 악다구니를 할 필요도 없고 빨리 이 악다구니를 마치고 또 더 편안한 삶을 향유하고 싶은 생각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노인병 의사시죠. 와다 히데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모았으면 85세까지는 돈을 다 써버려라. 그래서 65세부터 85세까지 돈을 쫙 쓸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위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노인병 의사로 또 진료하면서 많이 봤던 것이 정말 천년만년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놓은 분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스케일의 돈보다 너무 많이 모아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집안에 뭔가 분란이 나는 꼴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100년을 즐겁게 살다 간다. 그 마인드셋으로 때로는 즐겁게 모으고 때로는 또 즐겁게 쓰면서 생의 의미를 또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글은 사과라는 제목인데요. 세상에는 3개의 사과가 있다. 아담의 사과와 뉴턴의 사과와 빌헬름 텔의 사과이다. 아담의 사과는 종교를 낳았고 뉴턴의 사과는 과학을, 텔의 사과는 정치를 만들어냈다. 믿음과 그리고 이성과 의견, 이 3가지가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들이 다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펀딩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치가 과학에 영향을 주고, 또 이제 과학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또 인류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악순환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믿음과 이성, 의견 3가지가 다 잘 굴러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참 이 사과 새알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 짓는 솜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인공지능입니다. 네, 요즘에 인공지능 챗 GPT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인공지능과 경주하면 바보지만 내가 말을 이기듯이 인공지능을 올라타면 되는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인공지능보다 내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그러니 노예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똑똑하려고 인공지능 만드는 거지, 사람보다 못하려면 뭐하러 인공지능 만들어요?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 어디다 쓰려고 그걸 만들어요? 까지입니다. 정말 재밌는 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포를 느끼시고, 또 AGI가 출현하게 되면 앞으로 인류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결국에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무서웠는데요,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을 앞으로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글은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래학자들 말이 틀리는 이유 알아? 그들은 언제나 이런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말해. 하지만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역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 그 비전이 천천히 오더라도 오늘 그것을 보여줘야 해.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동의합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개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궤적이 다 모아지면 그것이 한 나라 또는 우리 지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책임한 낙관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테고요. 또 상아탑 속에 단순히 숨어서 현실과는 유리되어 있는 그런 뻔하고 또 좋은 말만 내뱉기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현재의 교착을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피부를 절개하는 그런 아픔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견디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당장 편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바닷속에 조금 남아있는 치어까지 죄다 잡아먹어버리는 형국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 세대에는 더 이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상이 온다 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교착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비둘기입니다. 인간들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내세우게 된 그때부터 비둘기들은 진정한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구타트의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고요. 1975년에 이분이 처음 제시한 법칙인데요. 그분이 영국중앙은행 BOE 자문 역할 수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신데요. 자,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지표는 더 이상 유용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KPI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성과 측정 지표가 그야말로 목표로 환원돼 버리면 사람들의 행동이 그 지표 자체에만 딱 맞춰져서 결국엔 굉장히 왜곡된 결과나 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사실은 시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 자체를 학습 목표 자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또는 시험 보는 기계를 양성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학습 성과나 또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야말로 수학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에 근무하면서 과학자의 어떤 성취를 평가한다거나 또는 의사의 성취를 평가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또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재무하시는 분들께서 기업의 조직 구조를 싹 맞춰버리면 그 기업은 펀더먼탈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들을 까먹고 오히려 이제 게이밍, KPI에다가 모든 것들을 갖다 맞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라는 글입니다. 무용한 곳에서 무용한 사물과 만나는 것, 거기서 진짜 놀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취미를 재미로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취미가 직업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몇 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른 연주라든지 또는 달리기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N잡을 하시면서 그 놀이를 여러 가지 부수입원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무용하기 때문에 놀이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개입니다. 유럽의 개는 이제 도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독을 지킨다. 개는 애정의 대용물이 되어 인간을 고독으로부터 방어한다. 2004년에 쓰신 글인데 한국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반려동물의 수가 소아청소년 인구를 아마 넘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산이나 이런 것들에 일찍부터 관심을 두셨거든요. 책에 나오는 단어나 한 토막 이야기를 별이라 생각해 보세요. 책에 쓰인 글들은 그 별들 하나하나가 모인 은하계 혹은 별자리들이라 할 수 있어요. 서로 홀로 떨어져 있지만 그 별들은 서로 이어져 별자리를 만들고 그 별자리에서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아니죠. 이야기에서 흩어져 있던 별들이 서로 이어져 별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인류의 지식세계 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머릿속에 격자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글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일종의 아카이빙을 하듯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금씩 별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약간 자뻑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모인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될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래질이라는 글입니다. 가래를 뱉는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가래 이야기입니다. 자, 영어의 verse는 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동시에 그것은 가래질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시인이 시를 쓰는 행위가 어찌하여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시인은 농부처럼 빈 밭을 간다. 새로운 계절에 대비하여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생에 풍요한 수확을 걸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가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 가래질 속에서만 생은 하품을 하지 않고 팽팽한 경작의 긴장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주로 달리기를 하면서 글감을 모읍니다만, 머릿속에서 이 글감들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또 토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슬로우 쿠킹이 되면 어느 순간 글을 쓸 수 있는
또는 글로 적어낼 수 있는 상태가 딱 되거든요. 그때까지의 시간, 결국에는 제가 쌓는 것과 쓰는 것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는데 글감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일종의 에너지를 투여하는 투자 과정, 가래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글은 비교입니다. 꾀꼬리는 울 때 그 특성이 나타나고 공작은 날개를 필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꾀꼬리와 공작을 하나의 기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꾀꼬리가 공작보다 날개가 밉다고 해서 그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공작이 꾀꼬리보다 잘 울지 못하기 때문에 그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과 어떻게 다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도 특성이 다르고요. 또 기업마다도 특성이 다르고요.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A 기업, B 기업에 따라서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저런 맥락을 무시한 상태로 특정 사례를 가져오거나 또는 특정 잣대를 가져온 뒤에 덮어놓고 무조건 그 잣대를 이용해서 옳고 그름 또는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병원에서 그 의사가 얼마를 순이익을 만들어내느냐를 통해서 월급을 정하겠다 이런 논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병원은 앞으로는 돈을 정말 중시하는 병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가 지향하는 실제 목적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주도한 실제 컨설팅 펌의 분들이야 다른 기업과 병원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의료의 본질에 맞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두 문장은 정말 이어령 선생님께서 사물을 탐구해서 이 정도로까지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경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창호지라는 글입니다. 유리는 지성의 세계를 그리고 창호지는 정감적 세계를 상징하는 언어이다. 지성은 유리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들춰낸다. 유리문은 빛을 그대로 투과시켜 방 안에 있는 먼지나 흠집을 낱낱이 드러낸다. 그러나 창호지는 빛을 걸러서 반쯤만 들인다. 빛은 은은한 그늘로 방 안에 젖어들고 웬만한 먼지와 때 그리고 흠집들을 감싸준다. 유리는 닿기만 하면 시간의 때가 벗겨진다. 시간은 유리벽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것은 썩지도 퇴색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창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의 이끼가 껴서 묵은 빛으로 변한다. 정말 멋진 글이죠. 정말 아름다운 대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풍경입니다. 마지막 글이네요. 풍경은 작은 종에 물고기 모양의 판을 매달아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을 보고 있으면 초현실의 환상에 젖게 된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허공 속에서 파란 하늘 속에서 지느러미를 흔든다. 그리고 원래 물고기는 새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풍경의 물고기는 대기 속을 헤엄치면서 방울새처럼 운다. 그래서 풍경이 울리는 공간은 용궁속처럼 파란 물속이 되고 물고기와 새들은 대기와 파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처마 밑에서 만난다. 이것이 한국인의 문화적 취향 그리고 서정이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까지 이어령 선생님의 아포리즘을 모은 책 이어령의 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서 제가 이분을 한국 문화의 아버지라고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이분의 책을 읽고 또 생각을 다듬을 수 있다면 이것 역시 한국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미처 소개 못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쓱 펴셔서 마음 가는 대로 보셔도 되는 책입니다. 두고두고 보시면서 창의성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처럼 쓰셔도 좋겠습니다. 책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타오마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문학이나 예술을 말할 때에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에 빛나는 내가 있어. 사물마다 경이롭고 나비마다 다르게 날고 꽃들마다 환희에 차있는 이게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타오마젠, 호기심이 해결되는 순간이지. 타오마젠을 얻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타오마젠을 얻으셨는지요? 지금까지 정의원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